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보험금으로 향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하얀 국화향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가운데 서 있었다. 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검은 상복이 온몸을 짓눌렀다. 천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깨가 축 처져 내렸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렸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장례식장의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다.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아침에 출근하며 다녀올게요라던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었다. 심근경색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었다는 말만 돌아왔다. 믿을 수 없었다. 함께 아침밥을 먹고 현관에서 손을 흔들던 사람이 영정사진 속에 있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꿈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빈소를 지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척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까지 모두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런데 며느리 혜진이는 달랐다. 울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 조문객을 맞을 때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표정은 사라졌다. 나는 그걸 느꼈다. 시어머니의 본능 같은 것이었다. 며느리의 시선이 차갑다는 걸, 그 눈빛 속에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걸.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혜진이 내게 다가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우리는 빈소를 벗어나 복도 끝 작은 응접실로 향했다. 기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곳에서 혜진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다. 보험금 서류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채 사무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보험 수익자 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다. 수익자 박혜진. 내 이름이 아니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아닌 며느리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다. 이건 뭐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시아버님이 몇 년 전에 명의를 바꾸셨어요. 제가 요청한 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선 어떤 미안함도 읽히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느껴졌다. 나는 식은 커피잔을 쥐고 있었다. 아까 누군가 가져다 준 커피였지만 이미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움이 온몸으로 번져갔다. 왜 바꿨을까? 남편이 왜?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며느리의 말투는 냉정했다. 아니, 냉정하다기보단 무관심에 가까웠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혜진은 이미 서류를 챙겨왔다는 걸.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보험금부터 확인했다는 걸.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동시에 허망함도 밀려왔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왜 며느리 명의로 보험을 바꿨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응접실 안은 정적만이 흘렀다.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나 역시 입을 열 수 없었다. 휴대폰 진동 소리가 한 차례 울렸지만 둘 다 확인하지 않았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며 문을 닫아준 모양이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무언가가 끝났다는 신호처럼.
나는 탁자 위의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다. 수익자 박혜진. 그 이름이 눈에 박혔다. 평생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남은 건 의심과 불신뿐이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먼저 나가볼게요. 며느리가 돌아서며 말했다. 등 뒤로 보이는 검은 옷자락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홀로 남았다. 향 냄새와 비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식어버린 커피잔을 붙잡고 앉아 있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그랬어요? 왜 내게 말도 없이? 대답은 없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그저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보험금 통장은 며느리 이름이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고 집안 곳곳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현관 신발장에 놓인 검은 구두, 거실 소파에 걸쳐둔 낡은 가디건, 그리고 아침마다 마시던 커피잔. 나는 그 잔을 치우지 못했다. 손을 뻗다가도 다시 걷었다. 치워버리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보험사 직원이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유가족 확인 및 보험금 처리 건으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다. 감정이라곤 조금도 실리지 않은 업무용 말투였다. 나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마신 차가 식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약하게 들어왔다. 밝은 낮이었지만 집안은 어둡게 느껴졌다. 직원은 서류를 펼쳤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다. 그는 몇 가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며느리 박혜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확인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타인의 입에서 나온 그 문장은 달랐다. 공식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현실처럼 다가왔다. 왜 남편이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직원은 대답 대신 서류를 가리켰다. 명의 변경은 5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요. 5년 전, 그때 남편은 건강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왜 그때 며느리 이름으로 바꿨을까?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절차는 2주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는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은 채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다. 아들이 먼저 제안했다. 한번 모여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식탁에는 4명이 둘러앉았다. 나, 아들, 며느리 혜진, 그리고 손자. 모두가 제자리에 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혜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다. 슬픔도 미안함도 긴장도 없었다. 그저 무표정하게 찻잔을 쥐고 있을 뿐이었다. 아들은 눈을 피했다. 내 시선이 닿을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아들의 손은 식탁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보험금 명의가 혜진이로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다. 몰랐어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아들의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혜진을 바라봤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찻잔만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손자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화 갈게요. 손자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아들의 말은 결론처럼 들렸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자는 뜻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 무엇을 더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들은 어머니 편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누구 편도 아니었다. 그저 이 상황이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어요. 먼저 들어갈게요. 혜진은 짧게 말하고 방으로 향했다. 등을 돌린 그 모습에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홀로 식탁에 남았다. 찻잔의 온기는 이미 사라졌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집안 가득 향초 냄새가 퍼져 있었다. 장례 때 쓴 향초를 아직 치우지 못한 탓이었다. 벽식의 초침이 계속 움직였다.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왜 그랬을까? 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5년 전 그는 건강했고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무슨 이유로 며느리 명의로 보험을 바꿨을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혹시 며느리가 요청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아들이 중간에서 무언가 역할을 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남편이 스스로 결정한 일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고 진실은 그와 함께 묻혔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남편이 옆에 누워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불 한쪽이 축 처져 있었다. 그 빈자리가 너무 컸다. 그 공간이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그러나 잠은 깊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들은 일찍 출근했고 혜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손자는 학교에 갔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밥을 뜨다가 손이 멈췄다. 예전에는 4명이 함께 앉아 밥을 먹었다. 남편이 농담을 하고 손자가 웃고 아들과 혜진이 대화를 나누던 식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식탁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대화는 사라졌다. 밥을 먹는 일조차 고통이 되었다. 혜진이 방에서 나왔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짧게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문이 닫혔다. 다시 집안은 정적에 잠겼다. 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뭘까?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고 해서 가족일까? 같은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가족일까? 이제 진짜 가족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밥상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서랍을 열었다. 밤이 깊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벽시계의 초침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손잡이를 잡았지만 쉽게 돌리지 못했다. 남편이 떠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이 방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가 정말 없다는 걸 인정하는 일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보험금 명의가 며느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나는
어떻게든 이유를 찾고 싶었다.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는지.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낡은 경첩 소리가 났다. 방 안은 어두웠다. 불을 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쓰던 안경이 놓여 있었다. 옷장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마치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어야 했다. 그 안에 무언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남편은 중요한 서류를 항상 이 서랍에 보관했다.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올라왔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서랍 안에는 여러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봉투는 다른 것들과 달리 가장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는 그 봉투를 꺼내 들었다. 표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내에게. 손이 떨렸다. 남편이 내게 남긴 편지였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남편의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글씨체는 익숙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낯설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남깁니다.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험금 명의를 혜진으로 바꾼 것에 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참았다. 끝까지 읽고 싶었다. 5년 전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위험한 선택을 한다고 말했죠.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가게는 잘 되지 않았고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때를 떠올렸다. 남편이 퇴직금을 털어 가게를 열겠다고 했을 때 나는 강하게 반대했다.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제는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가게를 운영하던 어느 날 나는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깝기도 했고 당신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었습니다. 그날 혜진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며느리는 내 얼굴을 보더니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혜진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그날을 상상했다. 남편이 가게에서 혼자 쓰러졌을 때 며느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5년 전 남편의 시점. 가게 안은 조용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나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였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손으로 가슴을 짚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마에 땀이 흘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였다.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님? 혜진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혜진이 다가왔다. 며느리는 내 얼굴을 보더니 즉시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하지만 혜진은 듣지 않았다. 며느리는 택시를 불렀고 나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다. 그 순간 나는 혜진의 손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다.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라고 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다. 혜진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떠다 주었고 담요를 덮어 주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가족 중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한 사람은 혜진이 뿐이었다. 아내는 그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아들은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손자는 학교에 있었다. 결국 병원에서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은 며느리 혜진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아내가 물었다. 나는 병원에 갔다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피곤함이 묻어났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날 이후 나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누가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줄까?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보험금은 혜진에게 주기로 했다. 며느리는 내게 진심을 보여줬다. 가족 중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 나는 보험사에 연락했다. 수익자 변경 서류를 받았다. 며느리 이름을 적으며 생각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감사 표시다. 현재 시점. 편지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편지를 덮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마음이 이해됐다. 그는 외로웠다. 가족 안에서도 그는 혼자였다. 나는 그를 걱정한 적이 없었다. 그가 가게를 열었을 때도 힘들어할 때도 나는 그저 불평만 했다. 왜 더 돈을 벌지 못하냐고, 왜 안정적인 길을 버렸냐고. 며느리 혜진은 달랐다. 며느리는 남편을 인간으로 봤다. 아버지로서 한 사람으로서 대했다. 그 차이를 남편은 느꼈던 거였다. 나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문단이 남아 있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화가 날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나는 혜진에게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힘들 때 유일하게 곁에 있어줬습니다. 당신도 아들도 손자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이 보험금은 며느리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편지가 끝났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미워해야 할까? 보험금을 며느리가 받는 게 옳은 일일까?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하는 걸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답이 없었다. 단지 남편이 외로웠다는 사실만이 가슴에 박혔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고 희미한 빛이 방을 채웠다. 나는 책상 위에 안경을 집어들었다. 남편이 쓰던 안경이었다. 렌즈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안경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닦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려서. 향초의 잔향이 방 안에 남아 있었다. 장례 때 켰던 향초였다. 그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남편의 존재가 아직 이 집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나는 서랍을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다른 서류들도 있었다. 가게 운영 장부,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보험 변경 서류.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가게 매출, 지출, 병원비, 약값. 그 숫자들 사이에서 남편의 고독이 느껴졌다. 병원 진료 기록을 봤다. 심근경색 전조 증상, 부정맥, 고혈압. 남편은 아팠다. 하지만 내게 말하지 않았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걱정할까봐?
아니면 내가 걱정하지 않을까봐? 나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남편의 글씨를 천천히 따라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마음에 새겨졌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 문장이 가장 아팠다. 남편은 가족 안에서도 혼자였다. 나는 그를 혼자 두었다. 아들도 손자도 모두가 그를 혼자 두었다. 며느리 혜진만이 그의 곁에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부끄럽게 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보다 며느리가 더 그를 이해했다는 게 부끄러웠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며 어둠을 밀어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서랍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남편을 이해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의 선택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엇일까? 나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혜진도 조용했다. 손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나는 주방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다. 식탁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웃던 모습, 힘들어하던 모습, 외로워하던 모습,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해요.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남편은 들을 수 없었지만 나는 말하고 싶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당신을 혼자 두어서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조용히, 천천히 눈물을 흘렸다. 벽시계의 초침이 계속 움직였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남편이 없어도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갔다. 나는 편지 속 문장을 떠올렸다. 이건 돈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감사 표시다. 남편은 혜진에게 고마웠다. 그 고마움을 보험금으로 표현했다. 나는 그 선택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반대해야 할까? 마음은 복잡했다. 이해와 미움, 감사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남편은 외로웠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내 책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 나는 대답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날 밤 나는 남편을 조금은 이해한 듯 했다. 하지만 그 이해는 너무 늦게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혜진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혜진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은 문손잡이에 닿을 듯 말 듯 공중에 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노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말했다. 혜진이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남편의 마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혜진이의 마음도 들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말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끝난 일이잖아. 나는 손을 내리며 노크하지 않기로 했다. 발을 돌려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으며 누구도 깨우고 싶지 않았다. 부엌으로 향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새벽 5시쯤 되었을까?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다. 세상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부엌 불이 켜지자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차가운 빛이 식탁을 덮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끓어오르기만을 기다렸다. 지금은 살아있는 소리가 필요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며 보글보글 소리가 조용한 부엌을 채웠다. 나는 찻잔 2개를 꺼냈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혜진의 것이었다. 왜 2개를 꺼냈을까? 나도 모르게 그랬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실 거라는 예감이 든 것처럼.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문가에 혜진이 서 있었다. 잠옷 차림, 헝클어진 머리, 부은 눈. 아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머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대답 대신 찻잔을 가리켰다. 차 한잔 할래? 내 목소리도 낮게 가라앉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와 앉았다. 나는 물을 찻잔에 따랐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2잔의 차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한동안 말 대신 시선만 오갔다. 말은 없었지만 시선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가에는 금세 물기가 돌았다.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사과는 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니까.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쥐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것이다.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남편을 이용했다고 소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내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 편지 읽었어. 내가 조용히 말하자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편지에 너의 이야기가 나왔어. 나는 계속 말했다. 남편이 힘들 때 네가 곁에 있었다고. 병원에 데려가 줬다고. 그때 아버지가 고마웠대.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님이 힘들어 보이셔서 그냥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나는 하지 못한 일이었어. 아들도 손자도 하지 못했어. 혜진은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찻잔을 2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은 서서히 밝아졌다. 어둠이 물러나며 새벽빛이 스며들고 새울음이 하루를 깨웠다. 보험금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 내가 말하자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머님, 남편이 너에게 주고 싶어 했으니까. 그게 남편의 마지막 뜻이었으니까. 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을 하는 건 쉽지 않았다. 가슴 한편이 아렸다.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돼요. 어머님이 받으셔야 해요. 저는 혜진아, 너가 받아. 나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다. 그게 아버님이 원한 일이야. 나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 쉽진 않지만.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울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부엌을 채웠고 나는 그 울음을 가만히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혜진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저는 아버님이 좋았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좋았어요. 시아버지여서가 아니라 그냥 한 분의 어른으로서 존경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편지에 다 써 있었어. 네가 아버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은 외로워 보이셨어요.
가족 속에서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곁에 있어 드리는 것 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나 봐. 내가 작게 말했다. 아버님에게는 그게 전부였나 봐.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했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나는 남편을 떠올렸다. 그가 이 식탁에 앉아 있던 모습을,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모습을, 신문을 펼쳐 읽던 모습을,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남편이 보고 싶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혜진이 나를 바라봤고 그녀의 눈에도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저도요. 혜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님이 보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남편을 그리워했다. 한 사람은 남편으로서, 한 사람은 시아버지로서.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나누고 있었다. 창밖이 밝아졌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며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운 새벽이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시간이었다. 아버님은 새벽을 좋아했어. 내가 말했다. 일찍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지. 새벽이 가장 조용하고 아름답다고 말했었지.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새벽에는 세상이 깨끗하다고.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랬구나. 혜진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네. 혜진도 작게 미소 지었다. 자주 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따뜻한 빛이 창문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왔고 식탁 위에 찻잔의 빛이 반사되며 반짝였다. 어머님,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보험금을 받으면 어머님께 드릴게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반은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아버님이 너에게 준 거야. 네가 다 가져도 돼. 하지만 혜진아,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버님의 마음을 받아. 그게 아버님이 원한 일이야.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대답 대신 차를 마셨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촉은 따뜻했다. 시계를 봤다. 아침 6시였다. 곧 아들과 손자가 일어날 시간이었고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다. 오늘이 아버님 49제야. 내가 말하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제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진심이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진은 찻잔을 싱크대로 가져갔고 나는 주전자를 정리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움직였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혜진이 부엌을 나가려 할 때 나는 며느리를 불렀다. 혜진아. 며느리가 돌아봤다. 네, 어머님. 아버님을 돌봐줘 고마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해줘서 고마워.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님을 알 수 있어서. 며느리는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홀로 부엌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높이 떠올라 세상은 완전히 밝아졌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떠올렸다. 그가 웃고 있는 모습을, 그의 목소리를, 그의 손길을, 모든 것이 그리웠다. 여보,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 마음 이제 조금 알겠어요. 늦었지만, 대답은 없었지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편지 속 문장이 떠올랐다. 당신도 아들도 손자도 아닌 혜진이었습니다. 그 말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다.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이해와 오해가 뒤섞인다. 하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건 진심이었다. 남편은 혜진의 진심을 느꼈고 나는 이제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두 개의 찻잔이 남아 있었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혜진의 것. 두 잔 모두 비어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는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향초를 꺼내 남편을 위한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타오르며 향이 퍼졌다. 남편이 좋아하던 향이었다. 여보, 오늘은 당신 49제예요. 잘 보내고 계시죠? 나는 향초를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이와 이야기했어요. 당신 마음 이제 알았어요. 향초의 불꽃이 흔들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하지만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가족을 맞이해야 했다. 오늘은 남편을 기억하는 날이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남편이 떠난 지 50일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분노했고 의심했고 슬퍼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조금은 평온해졌다. 보험금은 혜진이 받을 것이다. 그게 남편의 뜻이었다. 나는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느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며 따뜻한 빛이 집안을 채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나는 남편의 방 앞에 서서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여전히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다. 그저 그리울 뿐이었다. 책상 위에 안경을 집어들어 닦아주고 싶었다.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으며 렌즈가 깨끗해졌다. 마치 남편이 다시 쓸 수 있을 것처럼. 여보, 보고 싶어요. 나는 안경을 쥐며 말했다. 정말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나는 안경을 다시 책상 위에 놓고 방을 나왔다. 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남편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부엌으로 돌아오자 혜진이 이미 와 있었다.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다듬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말했다. 고마워. 나는 며느리 옆에 서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칼질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도마 위에서 야채가 잘렸고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생활의 소리였고 살아가는 소리였다. 혜진아, 내가 말했다. 네, 어머님. 앞으로 잘 지내. 우리. 혜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고 있었다. 네, 어머님. 잘 지내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계속 음식을 준비했다. 두 사람의 손이 바삐 움직였다. 남편을 위한 상차림이었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다.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자유롭게, 가볍게. 나는 생각했다. 남편도 저렇게 자유로워졌을까? 이 세상의 무게에서 벗어나 가벼워졌을까? 잘 가요, 여보. 나는 속으로 말했다. 편히 쉬어요. 오늘은 남편의 49제였지만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남편 없는 삶의 시작이지만 남편의 마음을 품은 삶의 시작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무엇인지, 진심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란 게 얼마나 늦게 오는지. 하지만 늦더라도 괜찮다. 도착했으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